모두가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그럼 유아용품 시장도 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미친 듯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아니 분명 출생아 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유아용품 시장은 오히려 2배나 늘었거든요. 산술적으로는 애한테 쓰는 돈이 4배가 늘어난 거죠. 아니 그리고 얼마 입지 못하는 아이 옷들은 몇십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비싸졌어요. 불과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체 저출산에도 이 시장은 어떻게 성장을 멈추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유아용품들은 왜 자꾸 비싸지는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아이러니의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분명 출산율은 줄었는데 유아용품 시장은 왜 성장했을까요? 일단 출산율이 높던 시절에도 1인 1아기용품을 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첫째가 입고 쓰던 거를 둘째가 되물림했거든요. 아기 수에 맞춰서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을 샀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유아용품의 절대적인 소비량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제품들이 다양해져서 아기용품의 개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출산율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산율은 감소세지만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바로 출산과 소득의 상관관계죠. 국내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출산 가구 중에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을 뿐더러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아이를 가질 확률도 높은 거죠. 이걸 염두하고 보면 왜 유아용품 시장이 계속 성장 중인지가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고 돈이 많기 때문에 고급 유아용품들이 팔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양가의 부모들도 태어난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유아용품 시장은 6개의 지갑을 타겟으로 한 시장이란 평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이 개념이 먼저 등장했고요. 정리하자면 가정마다 아이를 몇 명 낳든 간에 구매하는 용품의 수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와중에 고소득층 출산 비율이 증가했고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겁니다.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장의 독특한 점은 구매자와 이용자가 다른 시장이란 겁니다. 이용은 분명 아이들이 하지만 구매 결정은 주로 부모가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유아용품은 아기와 부모 모두의 상품인 거죠. 그런데 최근 고학력, 고소득 부모가 늘어나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던 시절에는 아기들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었지만 지금은 1명, 많아도 2명만 낳으니까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커진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는 마음은 분명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만 이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부모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쓰는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 들어가는 돈을 아끼면 왠지 나는 나쁜 부모인가 싶은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한 불안감은 부모들의 지불 의사를 늘리고 그게 고급 용품의 수요를 늘리게 되는 거고요. 유아용품이 다양해지고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아기에게 무엇을 쓰느냐는 곧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곧 남들 사는 건 사야 한다라는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때문에 한 집단에서 인기를 얻은 유아용품들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나 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구매 경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프리미엄 유아용품들이 심심찮게 품절과 대기 예약을 받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은 저출산 사태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불안감으로 소비를 하면서 지위제의 특성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 중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데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보니 전보다 더 많은 돈이 유아용품에 쓰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아용품 시장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비싼 용품들을 구매하지만 그게 아이가 원해서인지 부모가 원해서인지는 애매모호하거든요. 유치원의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 기준에서는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자기들은 좋다면서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입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다면 비싸고 좋다는 유아용품은 과연 아이들이 원해서 사는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안 사줬다고 부모님을 나쁘게 생각한 적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부모님들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까요? 분명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건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어요. 한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아나키가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질병을 방치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했던 것은요,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이 왜곡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분명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편을 넘어서거나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거는 왜곡된 사랑이 날 수 있겠죠. 여유가 된다면 해줘도 좋지만은 불안해서 해주는 거라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못해주는 것이 있어도 그게 내가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유아용품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비싼 용품들에 대한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비싼 것을 사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쁜 부모인 것도 아니란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만큼 부모의 마음도 잘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아용품 시장이 아닌가 하네요.